저희가 준비한 1위와 7위 먼저 목요일 뉴스탑10은 민주당 안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총선에 압승한 민주당이 오늘부터 이틀간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받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서영교 최고위원, 서영교 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듯 하다가 접었고 현재까지 박찬대 의원 외에 원내대표를 하겠다고 나서는 의원들이 이렇게 보이질 않는데요. 오늘 한 사람도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의 강력한 투톱 체제로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는 개혁국회, 민생국회를 만들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께서는 아마 지켜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여러분께 사전에 공지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오셨을 텐데 제가 좀 사정이 생겼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당의 부담도 줄이고 또 선출직으로 저희들에게 일하라고 뽑아주신 당원과 국민의 뜻인 것 같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최고위원직을 더 8월까지 열심히 하고 원내대표는 다음번에 출마하는 것으로 잠시 연기하고자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지금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질 듯 했던 사람들의 몇 명부터 살펴볼까요? 이현정 의원님. 네. 보신 그대로 서영교 의원이 출사표를 접었고 김성환, 김민석 두 중진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조금 전에 단독 출마, 박주민 의원도 원내대표를 출마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었다가 박주민 의원조차도 원내대표 출마하지 않는 곳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정치권을 오랫동안 취재를 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지금 이 당이 이재명의 민주당이다 이렇게 일극 체제다 이야기를 하지만 원내대표 이 선거는요 아무래도 3선 4선한 분들이 나름대로 그 자신의 어떤 정치적 영향력이나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예전에는 보면요 당 지도부 즉 주류가 이 추천했던 인물이 떨어진 경우도 있었어요. 그만큼 의원들 사이에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자율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민주당은 보니까요 이 자율성은커녕 전부 다 알아서 기는 것 같아요. 즉 이재명 대표가 눈짓만 해도 어이구 이제 끝났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당원조에 당시 이재명 대표가 가면서 옆에 있는 박찬대 의원을 데리고 왔어요. 예. 그러면서 물어봤습니다. 원내대표 출마하신다면서요? 딱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신호가 원내대표는 박찬대다라는 신호가 떨어지니까 일제히 지금 불출마를 선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 모습을 보면서 아니 국회의원 3, 4선 할 정도면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정책 욕망 또 어떤 정책 비전이 있을 텐데 이렇게 전부 다 꺾이나? 라는 생각이 해봤어요. 아마 이렇게 지금 원내대표가 이렇게 이번에 170명 넘는 정당에서 하나도 지금 경쟁자가 안 나온다는 거 이건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의 지금 추대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가 눈짓만 하니까 그냥 박찬대 의원으로 다 통일돼 버리고 그 기라성 같은 지금 3, 4선들이 전부 다 불출마 선언하는 이 국면 자체가 과연 정상적인 정당이냐는 거죠. 과연 박찬대 의원이 그동안의 정치 경력이 뭐가 있길래 최고위원하고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고 함께 이 런닝매트를 뛰었던 이거 이외에는 본인의 정치 역량을 보여준 게 없습니다. 지금 장면 나오시잖아요. 저렇게 코도 파주고 하니까 저런 것들이 결국은 된다 그러면 이 민주당에 과연 미래가 있을 것인가? 과연 민주당에 정치가 있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굳이 정정을 하자면 저 코 파준 거 아니라 옆에 묻은 거 떼줬다라고 당시에도 반응이 나왔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의원님 어쨌든 이게 단독 출마를 한다면 처음으로 그러니까 찬반 투표 추대는 돼 있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좋냐 안 좋냐 정도만 가름하는 그런 형식적인 것만 갖추게 되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이현정 의원 말씀은? 네, 그렇죠. 결국은 찬반 투표로 정말 역대 유례 없는 원내대표를 찬반 투표로 가는 참 그런 모습을 볼 것 같습니다. 원내에 정말 국회의원들의 이 꽃이라는 거는 결국 원내대표 선거거든요. 정말 치열하게 자신들의 의원들을 설득하고 의원들한테 한 표를 호소하고 이 선거의 연장선입니다. 근데 민주당은 이제 그런 것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아까 이현정 의원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던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당원과의 소통 유튜브 라이브에서 박찬대 의원을 이렇게 소개한 바 있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 오신 것 같은데
모범적인 네. 그 주인 잘 모시는 우리 후보 잠깐 오시죠. 자, 우리 박찬대 네. 국회의원 겸 후보는 네. 당원을 잘 모신다는 걸로 소문이 났던데 어떻게 모시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음식점에 들어가서 한 테이블에 꼭 한두 명 정도는 당당하게 저 당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저도 깜짝 놀랐는데 진짜 놀라는 건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야, 너 당원이야? 이렇게. 근데 좀 이따가 제가 주인님 그리고 딱 절을 하거든요.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박찬대 의원이 민주당 사상 처음으로 단독으로 1인 추대가 될 수도 있다. 지금 분위기로. 오늘 박주민 의원까지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그럼 당대표 이재명 대표 연임설.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주변에서 솔솔 냄새가 풍기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고. 국회의장 얘기는 잠시 뒤에 또 만나볼 텐데 서영주 대변인님. 최재성 전 수석 얘기는 당대표, 원내대표 모두 이재명 대표 뜻대로다. 그러니까 DJ도 못한 일 아니냐. 좀 대략적으로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애둘러서 비판한 것이죠. DJ 시절의 민주당 정치, 당시 여야 정치는 총재 시절이었습니다. 총재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원내대표도 임명하고 여러 가지 이 요직들을 다 임명했던 시절인데 이제 점점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으면서 정당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통한 권력의 견제와 균형들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최재성 전 수석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비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번에 이 야당으로서는 과반의 의석을 얻는 거는 87년 이후에는 가장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지도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공과에 대해서 충분히 지도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어떤 그런 포석이지 않을까. 그리고 원내대표가 사상 첫 단독 주대다. 따지고 보면은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좋은 시그널은 아니죠.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좀 옆에서 그냥 서영교 의원도 그러시고 김민석 의원, 박주민 의원 같이 좀 띄워줘야죠. 그런데 이게 누워버린 거는 이게 정말 박찬대 의원에 대한 존경심이나 이재명 대표 지도부에 대한 어떤 인정보다는 굳이 거기에 가서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데 내가 희생할 필요 있겠냐. 그래서 저는 당에 대한 충성심보다는 본인들 스스로에 대한 어떤 대세를 읽은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당이 과연 건전하고 건강하게 가고 있느냐라는 점에서는 한번 생각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추대로 가는 것들은 본인 스스로가 나서서 막아야 되지 않냐. 다른 의원들을 설득해서라도 같이 좀 뭔가 해보자. 라는 좀 그 메시지를 좀 냈으면 좋겠는데 이걸 즐긴다는 것들은요. 결코 민주당이 앞으로 향후에 물론 이제 이 총선에서의 압승 때문에 그 분위기가 당내에서는 아무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게 이제 오래 길게 가다 보면 과연 이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 이거는 좀 고민을 해볼 대목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영주 대변인께서도 건강하지 못하다. 어쨌든 일전에는 지금 현 홍익표 원내대표든 혹은 박강원 원내대표도 뭔가 주변에서 조금 다른 의견들을 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게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원내대표 선거는 양당 모두 다 반장 선거잖아요. 반장 선거입니다. 원내를 아우르는 반장을 뽑는 건데 예를 들어 학교에서 반장 선거를 하는데 학우들이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 의견들을 와서. 근데 거기에 학부모가 개입하거나 교장이 개입하거나 선생님이 개입하면 어떻습니까? 보기 안 좋잖아요. 이재명 대표 교장입니까? 아니,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비판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카운터 파트너로 좀 누군가가 나와서 같이 이런 논란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되는데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볼까요? 민주당 내부에 당 대표나 원내대표는 일단 그렇다 치더라도 여야가 함께 어우러지는 국회의장까지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의 입김에 휘둘리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관례상으로 보면은 최다선이고 최고 연장자이고요. 헌정사 최초의 여성 국회의장이라는 큰 의미도 있습니다. 룰을 바꾼다면은 당신과 민심도 수용을 하는 쪽으로 바꿔줬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당심도 반영되는 국회의장을 뽑아야 된다. 당원들의 많은 의지는 추미애 전 대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대한민국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심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뽑기 때문에 당심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국회의원들이 뽑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사는 것이 가장 또 중요하다.
맞아요. 국회의원들이 뽑는 거다. 근데 이제 국회의원 그럼 뒤에 누가 있냐 뭐 이런 얘기 때문에 많은 해석이 나오는데 저희도 오랜만에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의 카페인 이른바 제명의 내머리에 가봤습니다. 추미애 지지 문자 한 통씩 보내달라 혹은 추다롭게 몰빵 갑시다 뭐 이런 표현도 있던데 여기 보니까 뭐 반대고 일부 그리긴 합니다만 같이 출사표를 던진 조정식, 정성호 의원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있고요.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셨어요? 일단 두 가지가 지적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국회법만 보면 두 가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15조에 보면 국회의장을 어떻게 선출하는가 예. 그거에 대해 나와 있거든요.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뽑는다. 그다음에 이제 제적 과반수 득표해야 당선된다. 그러면 투표권자가 누구냐? 국회의원들 아니겠습니까? 예.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 뽑는 거예요. 강성 지지층, 뭐 개딸 이런 사람들이 뽑는 게 아니고 일반 뭐 여론조사로 뽑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만 그 표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서영교 의원 이야기한 것처럼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왜 개딸이 나오는지 저는 참 이상하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추미애 당선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치 국회의장이 중립성을 가지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뭐 국회의장들도 문제가 많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예. 국회법 20조의 2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회의장은 당적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회의장은 재직하는 동안에 예. 당적 보유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국회의장은 어쨌든지 간에 중립성을 지켜서 여당과 야당, 국회의장 하면 대통령 다음으로 우리나라 의전 서열 2위에 두 번째 그 우리나라 어른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이제 쏠려가지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상식적인 건데 국회의원 5번하고 이번에 6선까지 이제 당선된 더군다나 판사 출신의 추미애 의원이 추미애 당선자가 국회의장에 대해서 저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은 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핵심 덕목 중에 하나가 이제 중립성인데 애초부터 추미애 당선인은 이걸 출사표를 던질 때부터 무슨 중립기여냐라고 했고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이른바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을 뽑아라라는 입김까지 나오면 나머지 오늘 뭐 우원식 의원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만 이게 마치 원내대표 선거처럼 형식만 갖춰지고 또 이렇게 추대가 되는 거 아니냐는 비판 혹은 이 뒤에 강성 지지자, 개딸들이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일단 팬덤 정치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팬덤 정치와 관련해서는 명암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런 당원들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정치적 효능감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의사표시를 했을 때 그게 관철됐을 때 느끼는 정치적 쾌감 등을 이야기하는데 예. 이 부분이 그렇다면 당원 주류의 의견인지는 지표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 여러 침묵하거나 덜 활동적인 당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부분은 사실 지표로 확인하기도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짚어주신 대로 법이 있는 거고 그 입법의 취지가 있는 겁니다. 한 진영의 정파의 어떤 그 출신인 것을 국민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국회의장도 당적을 그 한시적으로 버릴 뿐 정파성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수장이라는 지위가 있기 때문에 법이, 절차가 이렇게 마련된 부분이 분명히 있고 당원들 의견 분명히 수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큰 틀에서 이 야당과 여당이 어떻게 협치할 것인지 물론 혁신의장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 민주당 출신의 의장들이 어떤 합의를 도출하는데 너무 방점을 찍었던 거 아니냐. 사실 국회의장은 협의 정도를 사실 그 가교 역할을 하는 부분에 그쳐야 되는데 너무 그 플러스 알파를 하려고 하면서 사실상 여러 중요한 법안들이 좀 막혔던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지만 그 예. 적정선을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찾아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뭐 원내대표 혹은 좀 더 크게 봤을 때 국회의장도 강성 지지자들의 입김 혹은 뭔가 분위기가 한쪽으로 확 쏠리는 거 아니냐는 비판, 뭐 우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당원 권한도 대폭 확대할 걸로 보입니다. 당내 민주주의, 즉 당원이 주인인 제대로 된 민주정당을 만드는 것. 당원들의 의사가 당의 의사에 많이 반영되는 그런 민주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그리고 이 본선 선거 과정에서 우리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당원들도 지금
좀 더 늘려서 확실하게 이제 당원 중심 대중정당으로 좀 전환을 할 필요가 있겠다. 당에 대해서 책임지고 실제 권한을 행사하는 분들을 좀 2배로 늘리자. 당원의 권한을 한 2배 정도 늘리자라는 얘기, 이재명 대표 얘기. 사실 이렇게 국회의장이든 원내대표든 명심팔이, 이재명 대표 팔이하면 민심이 어디로 가느냐, 당내에서 쓴소리가 나오긴 하는데, 그러면 또 이재명 대표는 또 어떤 힘을 받아서 당을 이끄냐, 그게 바로 이제 권리당원 얘기일 텐데, 그 김은경 혁신이 전 혁신위원장 만나서 당원권 확대를 논의했다. 권리당원 2배로 늘리자는 얘기까지, 이현정 의원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정당들은 주로 이제 대의원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원들이 뭐 수백만 명에 달하다 보니까요. 각각의 대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대의원들 권한이 컸죠. 예. 그러니까 대의원의 한 표 같은 경우는 당원의 뭐 한 60표 뭐 이 정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이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들어서면서 본인이 이제 기존에 비주류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당 어떤 조직에는 굉장히 약했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 대의원제를 폐지하고 당원들의 권한을 높게 하는, 그래서 뭐 대의원제를 1대6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본인의 어떤 당권 장악을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아마 차근차근 지금 이제 당원들의 어떤, 즉 자신이 어떤 이 강점에 있는 권리당원들, 이 권리당원들의 어떤 이 그 권한을 세지게 하고 대신 대의원들의 권한을 축소시켜버리는 예. 이런 걸로 아마 꾸준히 추진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한편으로 보면 겉으로는 당원들의 어떤 권한을 크게 해준다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예.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중우 정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즉 몇몇 명의 어떤 이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전체 어떤 당원들을 선동을 할 경우에 어떤 이 한 방향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즉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강한 이 개딸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팬덤이 예. 여기서 여론이 형성되고 움직여 나가버리면 후보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대표 선정도 그렇고 전부 다 그 뜻에 따라서, 즉 이 개딸을 움직이는 사람이 결국은 당권을 잡게 되는 예. 이러한 현상을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당의 경직성이 굉장히 강화될 겁니다. 민주성보다는. 그러면 궁극적으로 당장은 이재명 대표가 어떤 당 장악을 하겠지만 예. 궁극적으로 민주당의 미래를 보면 저는 굉장히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속보가 들어왔다는 사인을 받았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와도 관련이 있다면 관련이 있을 겁니다. 이화영 전 무지사 측이 경찰에, 그러니까 술판 회유 의혹과 관련된 수원지방검찰청의 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냈습니다. 내용은 술을 제공했다, 그래서 본인을 회유하려고 했던 혐의로 수원지검의 박모 검사를 고발했는데, 그 얘기는 금지 물품 반입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는 점입니다. 또 있나요? 이렇게 수원 남부경찰서에 술판 회유과 관련된 박모 검사를 고발 조치했다. 이게 이화영 전 무지사 측의 얘기인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공수처가 아니라 고위 검사,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 검사, 공수처가 아니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술판 회유 의혹 관련해서요. 저게 이제 고발했다라고 하면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겠죠.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연어회부터 뭐 그 반입 금지 물품이 연어회하고 소주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결과가 그렇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저러다가 어떤 일이 당할 수 있느냐, 무고죄로 오히려 역고발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이화영 부지사는 예. 완전히 공수처를 조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요? 왜냐하면 검사를 수사하라고 만든 게 뭐냐면은 예. 그게 공수처거든요. 그런데 왜 공수처에다가 검사를 고발하지 않고 경찰에다가 그 고발을 갖다 합니까?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은 공수처라고 하는 건 필요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예. 경찰이 검사를 충분히 잘 수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못하러 그 난리를 피면서 그 공수처를 갖다가 만들었습니까? 그다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공수처법을 이제 읽어보면 예. 공수처는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도 뺏어올 수 있고 예. 검찰이 수사하는 것도 뺏어올 수 있거든요. 공수처는 자기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화영 부지사가 아무리 경기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 나한테 갖고 와라, 우리한테 갖고 와라 해가지고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야지 공수처 명예가 조금이라도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공수처에 고발하지 않고 경찰에 했다고 보세요? 만약에 지레짐작한다면? 그러면 공수처를
공수처를 못 믿겠다는 이야기죠. 공수처의 실력이나 뭐나 여태까지 공수처 실적이 전혀 없으니까 차라리 공수처보다도 경찰이 그나마 낫겠다라고 이화영 부지사가 생각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공수처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잘 아시는 이슈이기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6월, 7월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마치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짓을 하라고 회유했다. 술판, 뭐 술과 음식까지 제공했다. 혹은 뭐 쌍방울 전 김성태 회장과도 관련이 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연어 혹은 뭐 이런 술, 박모 검사를 고발했다. 저 장유미 변호사님. 네. 뭐 공수처에 고발하지 않은 것도 아는 거지만 최근에 민주당이 어제 이재명 대표 사실은 애초에는 100% 사실로 보인다고 힘을 실어줬다가 뭐 최근에는 이제 공식적인 입장 발표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민주당과는 좀 거리를 두고 단독으로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민주당과 함께 할 필요는 없는 이슈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과정 중에 법정에서 뭐 술자리에서 회유가 있었다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예. 본인 입을 통해서 법정에 현출된 주장에 대한 입증은 본인의 숙제로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이제 공수처에 수사한 건 어떤 의도도 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검사가 고위공직자 수사처의 이 수사 대상이 되는 건 맞지만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어떤 업무와 관련된 그런 범행들에 대해서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예. 이게 법에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런 아마 행형과 관련해서 금지된 뭐 술이나 음식을 제공하고 이제 그 검찰청으로 들였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경찰의 수사권이 있는 부분이라서 경찰로 아마 이 고소를 한 것 같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저희 뉴스탑10에 많은 변호사들이 나오셨고 실제로 몇몇 분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1심 6월 7일에 불리한 선고가 나와도, 양형이 나와도 뭔가 그 이후에 저런 술판 회유 관련해서 또 나중에 항소심에서 증인 채택하고 하면서 뭔가 시간 끌기 아니냐는 얘기까지 좀 그런 전망까지 했었는데, 그러면 혹시 또 그런 눈초리로 이화영 전 부지사를 바라볼 수도 있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장 변호사님 말씀이 맞는데, 예. 그런데 지금 그 이화영 부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건 뭡니까? 검찰이 회유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게 다른 것도 아니고 직권남용이잖아요. 예. 그럼 공수처 수사 범위에 해당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경찰에다가 이런 걸 수사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이화영 부지사의 지금과 같은 행위는요, 저희 같은 변호사가 보기에는 자폭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부장판사, 재판장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왜 저런 일을 갖다 하고 있는가? 이화영 부지사를 변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김광민 변호사는 과연 누구의 변호사인가? 예. 만약에 김광민 변호사가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이라고 한다면 진짜로 변호인이라고, 진짜 변호사이긴 하겠죠. 진짜 변호사죠. 예. 아니 그런데 저는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는 게, 저희 같은 변호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예. 형사사건에서 1번 무죄를 받는 것이다. 예. 그다음 2번째, 무죄가 어려우면 양형에서 최대한 형을 적게 받도록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이화영 부지사나 김광민 변호사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은 형량을 매를 버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왜 저런 행동을 하지?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저런 행동을 하지? 이화영 부지사를 위한 행동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항소심 가가지고 과연 재판이 더 질질질 끌어질까?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쌍방울 사건은요. 예. 이화영 부지사 사건에 있어서는 단순한 외국환 거래법 위반죄가 되지만, 예. 만약에 불똥이 이재명 그 대표한테 튀게 되면 그거는 단순한 외국환 거래법 위반죄가 아니고요, 제3자 뇌물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런 무리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으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 변호사께서 이제 매를 변다고 하셨는데, 일단 그건 순화하더라도 어쨌든 본인 1심 재판부에는 심기를 거스를 수 있는 좋지 못한 행동이다, 이 얘기를 짧게 하신 거죠? 그렇게 네네. 제가 받아들이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뉴스탑10 쭉 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술 마셨다, 몇 시에 몇 월 며칠 마셨다고 하니까 검찰이 출정 기록 공개하고, 여기서 마셨다 했더니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13층 수원지검 내부까지 공개하면서 다 반박과 탄핵을 했는데,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나섰고, 그래도 도대체 술을 마셨다는 거냐 안 마셨다는 거냐 회유할 때 일단 여기까지가 정리가 됐었는데,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 측도 이례적으로 경찰에 저 수원지검 검사를 고발했습니다. 소포까지 만나봤습니다.